마지막 이산가족 상봉 4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있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이산가족은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제안한 당국자 회담은 시기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이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남북관계에서 중요하고 절실한 의제가 맞는데 조금 갑작스럽고 조금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남북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뭐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그 승사시키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도 이제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이 제안을 이제 수용할 만한 이제 조건과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지 북한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어떤 군의 정치적 의도로 이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은 그 남북 관계를 주적 관계라고 이제 주적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적 관계가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지금 북한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북한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대결지향적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드는 거죠. 뭐 한미 군사훈련에서 이제 실기동 그런 연습도 하고 또 뭐 여전히 이제 전단지를 일부 탈북단체 전단지를 오히려 뭐 허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인권 문제도 이제 예.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하게 또 네. 제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당장 다음 달에 뭐 그 한미 간에 이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동경에서는 한미일 그 북핵 수소 대표가 만나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전과 다른 대응을 하겠다. 네. 뭐 이런 목소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더 지금 압박하는 분위기 환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는 정세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 예. 근데 그랬을 때 과연 북한이 호응할 수 있을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예. 갑작스럽게 나온 제안이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권영수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밑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을 한다면 사전에 어떤 협의나 물밑 접촉이 필요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예. 이제 꽉 막힌 남북 관계 상황에서 네. 하나의 돌파구로서 우선 가장 인도적인 이런 사업을 우선 하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면요. 남쪽 내 여론이 확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도 북한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여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산가족 행사를 하면 뭐 이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만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우리한테 굉장한 감동을 주거든요. 사실은 예. 뭐 그때는 뭐 이념이고 뭐 정치고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이런 예. 것들이 바탕이 돼서 좀 더 남북관계 돌파구도 열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북한에게 우리가 좀 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또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했는데 예. 제가 이제 남북 관계를 쭉 지켜본 그런 결론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가장 인도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이산가족 행사에 호응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실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익의 핵심이 결국 이제 뭐 예전에는 쌀 비료 같은 것도 있었고 예. 네. 또는 이제 그 정체된 남북 관계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그런 결과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데 지금은 북한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호응을 한다 그래도.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뭐 이제 교통도 이렇게 잘 뭐 사통 발달 잘 돼 있고
또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서 이산가족 그 상봉 대상자를 이렇게 모으고 뭐 선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북한은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한두 달 이상 보통 걸렸거든요. 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남쪽 가족들을 만나면 또 많이 또 이렇게 혼란스러우시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지금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사전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최근에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그렇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제안에 결국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최근에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이 하필 이렇습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문을 두드려도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게 최근 하필 담화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북한은 이제 그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네. 사실 이제 국내 정치를 많이 봅니다. 지금 정치가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같은 걸 호응했을 때 과연 정치권에서 얼마나 지지를 하고 또 협력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북한은 안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합의를 해봤자 이 합의가 국내 정치권에서 이제 이게 서로 뭐 이견이 갈리고 그러면서 막 갈등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역할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못하면 합의를 해봤자 아무리 중요한 합의를 해봤자 이행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언 그 합의를 해놓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국제사회 제재 문제도 있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이 합의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임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이산가족 상봉 같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단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남북 관계거든요, 지금.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여정 이제 부부장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런 국제 정세와 우리 국내 정치와 별개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김여정 당 부부장이 8월 18일에 이제 담화를 냈는데 더 재미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의 문제를 꺼내들고 찝찝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 게 좋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네. 담대한 구상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릴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예. 우리 정부가 어쨌든 회담 일자든 날짜든 의제든 형식 등 다 북한의 희망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가는 이 정도 어떤 톤 분위기의 담화나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담화라기보단 반응이? 사실 이제 북한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귀찮다.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예.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 때도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참 뭐 무슨 반응을 보여주기 싫은데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제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담화를 이제 예. 풀어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산가족 상봉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요. 가장 네.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5년 후에는 이산가족 문제가 더 이상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산가족 분들의 살아계신 이산가족 분들의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네. 앞으로 5년 그 조금 지나면 아마 거의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네.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80세 말씀을 이상이 드리죠. 2만 9천여 명, 66.4%니까요. 네. 뭐 정부도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도 않을 테고 국내외 정세를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제안을 내놓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정부는 뭐 이산가족 상봉이 최우선 대북 정책 과제라는 얘기를 사실은 계속 해왔습니다. 예. 해왔고 또 윤석열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뭔가 여론을 반전시키고 또 남북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예.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맥락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시각을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예. 네. 사실 이제 북한이 또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 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어떤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관계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핵 문제에도 어떤 그 해결의 단초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인도적인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 진정성을 쌓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식의 제안은 저는 실효성이 좀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네. 보는 거죠. 방금 교수님께서 핵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사실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뭐 몇 달째 저희들도 보도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다행히도 조짐이나 도발 조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마침 또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언제 7차 핵실험 하느냐가 뭐 국내외에서 가장 큰 관심사긴 한데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 7차 핵실험 이후 가져올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오늘 아마 어제였죠. 최고위 민회를 하고 말씀대로 내일 이제 구구절이라고 해서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 네. 이런 메시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 문제랄까 뭐 경고 문제 또 지금 코로나도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3년째 이 봉쇄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이 봉쇄 상황에서 이 내부 자원들이 상당히 지금 고갈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를 집중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지금 민생과 경제 건설 관련된 성과를 내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한미일이 동시에 이전과 다른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10월 16일인가요? 그 중국이 지금 20차 당대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이 되는데 네. 이런 중국에 또 줄 수 있는 부담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고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봄에 오히려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지금 일정상 7차 핵실험을 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네. 기술적으로 지금 홍수, 태풍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현재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국제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하고 네.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7차 핵실험은 여전히 열려 있는 카드긴 하지만 임박해서 북한이 단행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자, 이번 점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 구매를 타진했다 이런 게 미국 정부를 통해 들려왔는데 이러한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제 정세 혹은 대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포탄을 제공하기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 탄약과 포탄을 그 러시아에 제공한다면 네. 이 일종의 대리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 대리전에 참가하게 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연루가 되면 자신들도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북한은 계속 염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는 계속 할 수도 있어도 실질적으로 군사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북한에게는 너무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그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북한의 포탄과 이런 탄약이 과연 러시아 무기에 맞을까? 그 지금 재래식 무기는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핵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데 이 재래식 무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게 또 군사 전문가들의 또 판단이거든요. 예. 이 포탄과 이 탄약이
이 러시아 무기에 과연 또 맞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런 군사적 충돌에 개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이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예. 비록 이제 지금도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또 새로운 차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아무튼 이산가족 문제는 절실한 현안이고 또 남북관계 도구 혹은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 제안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진정성을 얻는 고민이 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관계 전문가 이물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